지역 중심의 시대다.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도 그렇고 하나의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국가 단위로 가지 않아요. 이제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올림픽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한참 또 강조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도시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시별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시가 도시하고 이렇게 거래를 해요.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요. 거래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도시의 어떤 기업이 또 다른 큰 도시의 어떤 기업과 거래를 했을 때 되게 참 희한하게 큰 도시에 있는 기업이 작은 도시에 있는 기업을 이겨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지역이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도시의 기업이 큰 도시의 기업과 경쟁을 하면 큰 도시의 기업이 작은 도시의 기업을 이겨먹어 버리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 경영을 하거나 지역 교류를 할 때 자그마한 도시가 큰 도시하고 교류를 하면 자그마한 도시는 지게 돼 있어요. 쭉 그래 왔다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작은 도시의 교류 단위들은 자기 나라 안에 자기보다 더 큰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 내에 자기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의 단위들과 교류를 하든지 그게 없으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나와 비슷한 도시의 기업들과 교류를 해라. 이런 게 그 사람들의 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얘기는 단위가 이제 경쟁의 단위가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지역 중심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중심의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지역 중심의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은 자립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지역화인가? 왜 지방화인가? 요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 그리는데 누가 그려줬어요. 앞에서만 이게 좀 나와요. 뒤에까지 내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해요. 서울 집중 현상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면 이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강해서 이 서울 집중 현상을 요 지방화, 지역화로 요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경쟁은 지역 단위이고 지역 단위가 세 개의 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요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을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잘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자. 이제는 서울 집중, 중앙 집중 이 현상을 타파해야 우리가 말한 세계의 흐름인 지역화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왜 시대적으로 국대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는 다 아는 얘기 있다고 하고요. 이건 다 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됐어요. 옛날처럼 모든 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시킬 때도 장점이 있었죠. 그렇게 할 때 뭐냐, 옛날에 우리 그 나라의 자동차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 포니 하나 있을 때, 또는 소나타가 엄청 거의 독점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저희 대학에 교환 교수로 와 있는 미국인 교수가 한번 이렇게 연구실에서 앉아서 학교 차 주차장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차들 이렇게 보면서 주차장만 보고 있으면은 아주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차가 저렇게 다 똑같으냐? 어떻게 차가 전부 다 소나타냐? 어떻게 다 차가 저렇게 소나타냐? 그렇게 우리가 할 때는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거죠. 물건을 공장에서 한 종류만 여러 대 만들면 물건 생산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규모의 경제라고 그걸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아주 단순하던 그 시절에는, 차가 없을 시절에는 차만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차만 만들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도록, 규모가 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한 곳에다 집중시켜 놓는 경제 구조가 괜찮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미국인 교수가 하나 차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아주 답답해 하듯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만 있는 거는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그 여러 개를 만들려면은 공장 규모가, 하나의 공장이 엄청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만 거기다 몽땅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전 국토를 골고루 활용하면서 거기다가 아주 작은 단위로, 소규모로 이렇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가 이렇게 온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이 경쟁의 단위인 시절이 됐다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성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무슨 주장을 할 때 감성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은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이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가 이런 것보다는 얼른 보고 이 물건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감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은 자기의 감성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마음에 들어 할 때, 신랑감으로 자기 부모에게 소개를 시킬 때 자기가 아주 냉정히 따져봐가지고 이 남자가 좋겠다가 아니고 이 남자의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드는 거죠. 이 남자가 내 취향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가 내 취향인데 이 남자가 나에게 맞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이성적으로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의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성의 시대에는 아기자기하고 또 아주 다양한 것을 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지금 시흥시청에서 무슨 산업 단지 내에 무엇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멋진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일을 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아주 고심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요. 이를테면은 앞으로 물이 우리나라가 부족하겠구나.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구나. 그러면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럼 물 부족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하나 세워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서 물 부족 문제 연구소를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짓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쫙 보내요.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니까 너희들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이제 씁니다. 무슨 물부족 연구소는 그냥 제가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한 거고요. 하여튼 큰 사업을 하나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해봐. 그래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열심히 계획서를 씁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계획서를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쓰기 어렵잖아요. 그 계획서를 써주는 용역업체가 또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일을 도와주는 한 군데 용역업체에서 여러 군데 것을 동시에 해줘요. 겁나 웃기죠. 그죠? 시흥시청에도 하나 써주고 광명시청에도 하나 써주고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청에도 하나 써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지역시대라고 말했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단일을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에다가 사업을 나눠주면 국가가 다 똑같은 지역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시흥에는 시흥에 맞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는 국가가 미리 내려보내준 돈, 응? 1000조. 너무 많나? 하여튼, 한 1000조쯤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 이런 가지고 시흥은 뭐 할래?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도와줄 일이 무엇이지? 자, 제도를 법을 고쳐줄 일이 뭐가 있으며, 거기다 기술을 우리가 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으며, 사람이 좀 부족하나? 그럼 사람을 우리가 독일에서 좀 초청에다가 소개시켜 드리지.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할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흥에 맞는 사업은 시흥에서 결정을 니들 알아서 그 사업을 하라 말하는 중앙정부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다음 정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이것이 지방분권 정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하나를 놓고 하나를 지자체 3군데다 편의성에 써놓은 거죠. 경쟁을 시켰어요. 어디서 할래? 했더니 서울이 당첨됐어요. 사업 2도 어디서 할래? 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어요. 서울이 또 당첨됐어요. 사업 이것도 또 어디서 할래? 하고 각 지자체에서 써놨더니 또 서울이 당첨됐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러다 서울 집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가지고 또 설령 이 사업을 가지고 어디서 할래가 골고루 배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전 국토의 모습이죠. 그 전 국토가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거죠. 절대로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역에 비전 만드는 것은 망을장왕이에요. 시청 어디 가보면 뭐 써놨잖아요. 우리 시정의 핵심 분야가 써놨잖아요.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현재 돼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또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꾸려면 엄청 어려워요. 법도 바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헌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에 대한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할 때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헌법을 바꿔야 할 때 지자체에서 그를 도와줘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동네는 이걸 할 겁니다. 아이템 1, 이걸 할 겁니다. 이걸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는데 각 지역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중앙정부가 준 돈을 가지고 하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줬어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돈을 줬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는 이제 제도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 인재의 지원,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토가 아주 다양하게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그 가을에 비행기를 타고 땅을 보면, 지금은 이제 주로 여름이니까 주로 땅이 녹색인데, 가을에 이제 탁 비행기를 타고 땅을 보면 알록달록 하잖아요. 알록달록 하잖아요. 이렇게 알록달록. 전 국토가 이렇게 알록달록 해야죠. 전 국토가 알록달록 해야지 똑같은 색깔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되어 있어요. 지역 1은 아이템 2, 지역 1은 2, 지역 3은 3. 이렇게. 이것이 그 비교우위 법칙이라는 거예요. 비교우위 법칙. 경제학에서 하는 게 이게 비교우위 법칙이거든요. 비교우위 법칙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우위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은 핵심은 뭐냐면 여기 주는 돈, 37%의 이 돈을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주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그 용도를 다 정해가지고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사는 광주에 지하철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의 그 초기 건설 금액을 1조라고 그랬어요. 1조. 그 1조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신청을 하면은 중앙정부가 그래 그 국고보조금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중앙정부가 거기에 5천억 원을 줘요. 지하철 지어라. 5천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뭔 지하철이냐, 지하철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해. 왜? 지역 돈도 5천억이나 들어가야 되거든. 이 엄청난 돈을 어디서 나서 하라고 하냐,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강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주 지하철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면 중앙정부 돈이 5천억 원이나 오는데, 그리고 이 5천억 원의 돈이 우리 지역에 뿌려질 텐데, 그럼 우리 지역이 부자가 될 텐데, 이거는
막는 아주 멀지각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 텔레비전을 보는 시민들은 또, 진짜 그러겠네. 5천억 원이나 온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지하철 때문에 강주에 다른데 정말로 귀중한데 꼭 써야 할 5천억 원의 돈이 필요 없는 지하철 건설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 광주는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도 돼요. 지하철이 아니라 걸어가도 되나요? 걸어가도 1시간이면 다 가요. 요즘 운동 1시간 정도면 다 좋죠. 그죠? 1시간 정도 하루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1시간이면 걸어간다니까. 딱 그 운동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지하철을 놓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1분 만에 지금 한번 씁니다. 가서 보세요. 1분에 한 번씩 서요. 쭉 가다 쓰고. 1분 가다가 쭉 쓰고. 출발했는가 하면 쓰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억 원씩 적자납니다, 지금. 하루에. 제가 만일에 강주시장이었다면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어차피 하루에 1억 원 적자 나는 거 지하철 했다고 치고 매일 자기 전 10시에 강주 복권 추첨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1억짜리를 하는 거야. 쫙! 그러면 강주 전 시민이 그걸 보면서 신나하겠죠. 그죠? 하루에 1억 원짜리 복권 하나씩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강주가 축제가 되겠지, 뭐. 쫙!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강주 사람들의 한 1%나 0.5%나 타는 지하철을 위해서 강주 전 시민이 하루에 1억 원씩 돈을 물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그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은 그럼 이거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냐? 못해요. 이민훈 교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강주시는 지하철 건설을 철회하고 그걸 가지고 요새 RIS 지역혁신 사업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돈 넣어서 강주 특화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쓰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마라. 돈 반납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5천억 원을 주고 싶었으면 그냥 5천억 원을 줘라. 돈 있구만,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요 54조, 이 37%의 이 돈을 처음부터 지방정부에다 알아서 쓰라고 보내는 것. 이것을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재정분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근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아주 곳곳에 이것이 안 되도록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고 법을 이걸 고쳐야 되고 때에 따라서 헌법에서도 이것을 손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최대한대로 다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37%의 돈을 또 전체를 다 알아서 써보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비율을,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고보조금 사업을 줄이고, 요 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교부금의 비중을 훨씬 지금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교부금 비율이, 교부세 비율이 얼마인가요? 19%, 19.24%인가 뭔가 되잖아요? 그거 1%, 2% 올리는데 아주 보통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정말 큰일 난 거죠. 이거 획기적으로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또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이런 장관의 그죠? 전 강요들의 이제 국민들의 동의가 이거 있어줘야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거 자율성을 부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각자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계획을 하려면 지방화의 관건이라는 것은 자율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역의 통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하는 말이고, 풀뿌리 자치를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심각한 염려가 바로 이런 풀뿌리 이게 되겠냐? 풀뿌리 이게 되겠냐? 풀뿌리라는 말의 의미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지역 일을 해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바람직한. 그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패가 엄청 심각하다. 그 왜 그렇게 부패가 심하게 있을까요? 지방 의원들의 문제가 왜 그렇게 그분들의 자질이나 그분들의 또 이 의지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것은 이 민주주의 제도가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주민들의 권한을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송두리째 다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출직으로 뽑히는 사람들에게 선출직으로 뽑히는 순간 주민들은 모든 권한을 다 그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동네 개회를 하더라도 무슨 모임을 하더라도 회장을 딱 뽑기 전까지는 회장하고 나하고 이게 다인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네가 회장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출하는 순간 그 회를 운영하는 권한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서 그 회장한테 송두리째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민주주의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시민들의 권한을 송두리째 뺏어서 거기에 뽑힌 그 선출자에게 다 가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하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나구나. 뽑혔더니 4년 임기 동안에는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구나.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실감하고 이거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으로 보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줘버렸지만 또 다른 참여의 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시민들이 이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른 채 방관하면 나는 선거로 뽑았으니까 이제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방관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여의 형태가 여기 혹시 지역의 주민들이 와 계시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 무슨 뭐 위원회라든지 무슨 자치위원회라든지 무슨 뭐 분야의 모임이라든지 무슨 그런 참여의 기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에는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주어버린 그런 권한들을 한쪽에서 계속 견제해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선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대통령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는 선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는 에로라는 사람이 투표는 하지 말라고 경제 이론을 막 개발했습니다. 투표는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왜 해서는 안 되는가를 경제학적으로 증명을 하죠. 그래놓고 그 이론에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됐어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학계의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면 개폐했다고다. 야, 안 된다. 야.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왜? 독재는 안 되니까. 민주주의가 아무리 나빠도 독재에 비할 수 있느냐예요. 지방자치제가 아무리 나빠도
임명직 시장 제도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여로 이것을 만들어 해결해 나가야 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